당신과 처음 만나던 날 사주셨던 은희색 장화도 참 이뻤었어요. 그녀의 이름은 단이라고 했다. 그녀는 가냘픈 체구에 까만 눈동자를 가진 앳된 얼굴이었다. 단이의 아버지는 주사가 난폭한 사람이었다. 그런데 그해 결국 사달이 났어요. 도시 사람과 멧돼지 사냥을 나갔던 단이의 아버지가 보수를 받아 술을 잔뜩 마시고 돌아온 밤이었다. 그날도 그 괴물이 휘두르는 주먹에 어머니 입술과 눈 언저리에는 피가 흥건했어요. 괴물은 피를 보더니 더 흥분했어요. 총으로 죽여버리겠다고 위험을 하기 시작했죠. 더는 참기 힘들었던 어머니가 스스로 방아쇠를 당겨 생을 마감했답니다. 소리 한마디 지르지 못하시고 쓰러진 채 저를 뜨겁게 바라보며 피눈물을 흘리다가 결국 눈을 감으셨어요. 저를 바라보며 무언가 말을 하려고 하시는데 말을 못하시니까 소리만 내시다가 어린 딸의 온몸에 어머니의 한에 맺힌 붉은 피가 강이 되어 흘러내리고 작은 눈장화는 핏빛으로 물들었다. 안녕하세요. 하루하루 소리를 담다 하소담이에요. 하소담 채널에 찾아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어지는 더위로 많이 힘드시죠? 이럴 때 하소담의 오디오 소설을 함께 한다면 더위를 조금은 이겨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자, 오늘은 고중재 작가님의 펀치볼의 설풍 준비했습니다. 중편 소설이고요. 2편이나 3편으로 아마 나누어 전해드릴 겁니다. 이 소설의 작가인 고중재님은 2019년 닥터 할리라는 소설로 한국소설 신인상을 수상하셨고요. 작품에 나오는 철암이라는 곳은 작가가 고등학교 시절 친구들과 기차 여행 중 대합실에서 숙식을 했던 곳이라고 해요. 그리고 강원도 양구군 해안면에 위치한 해안분지인 펀치볼은 작가가 군 복무를 하던 곳으로 글에 나오는 북소양강이나 다리골, 계곡의 서화, 촌도리 등은 모두 작가의 추억이 있던 곳이라 전합니다. 설풍이라는 험한 기상을 통해서 힘들게 살아가는 민초의 의지와 극복 과정을 그려내었는데요. 자, 그러면 오늘의 소설 그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전해주신다면 하소담에게 큰 사랑으로 돌아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펀치볼의 설풍, 고중재. 새벽부터 두껍게 얼어붙은 하늘의 천장이 이내 쩍쩍 갈라지기 시작했다. 양구 팔랑리를 출발한 지 채 10분도 안 돼서였다. 순식간에 눈은 거침없이 쏟아져 내리기 시작했다. 거친 바람과 함께 휘몰아치는 눈다발은 다시 또 모든 사물을 하얀 정적 속으로 빨아들이고 있다. 대암산 돌산령 정상을 막 지나자 버스가 멈추었다. 와이퍼는 쉬지 않고 무거운 눈을 밀어내고 있었고 난감한 표정의 버스 기사가 한숨을 크게 내쉬더니 차에서 내렸다. 체인을 준비하지만 폭설이 내리는 돌산령의 험한 눈 비탈길을 이대로 계속 내려갈 수는 없었다. 다니는 웃옷을 고쳐 입고 털모자를 꾹 누르며 차에서 먼저 내렸다. 내리자마자
눈장화가 깊은 눈 속으로 쑥 하고 파묻혔다. 긴 눈썹에는 눈이 달라붙어 눈사람의 아이라인을 연상케 한다. 차가운 바람은 코 속을 단숨에 냉동시키며 애는 듯 얼얼하다. 다니는 털로 짠 마스크를 서둘러 올렸다. 그리고 고개를 천천히 들어 휘몰아치며 쏟아지는 폭설을 올려다보았다. 그치지 않을 기세였다. 시선을 천천히 내리며 저 멀리 하얀 성처럼 희미하게 펼쳐져 있는 펀치볼 마을을 내려다보았다. 거센 눈바람은 그녀의 텅 빈 가슴 속을 꿰뚫으며 시린 눈물을 주르륵 흘러내리게 했다. 이어서 고개를 떨군 입에서 길고 긴 한숨이 토해져 나왔다. 하얀 눈옷을 두껍게 입은 함지박 모양의 분지 마을. 그 둘레로 거대한 도솔산, 대암산, 대우산의 고봉들이 하얀 장벽처럼 둥그렇게 포진해 있다. 휘전선과 접해 있는 폰치볼은 해발 400m나 되는 높은 곳에 자리한 마을이지만 그보다 700m가 더 높은 거대한 장벽들이 빙 둘러서 있어 높은 산자락과 무거운 눈에 푹 꺼져 보이는 모습이다. 세찬 눈보라가 다시 한번 마을을 향해 파도처럼 줄지어 밀려갔다. 사람도 마을도 바람이 되고 눈이 되어 언제나 그렇듯 움츠리고 서 있다. 바람을 타고 하얗게 부서지는 눈의 포말이 겹겹이 밀려들며 마을을 삼킬 듯 일렁이고 있었다. 다니는 인접한 도시 양구의 5일장에 다녀오는 길이었다. 버스기사가 다시 차에 오르더니 폭설 때문에 더 운행할 수 없다고 투덜거렸다. 승객들은 그제야 구시렁거리며 느릿느릿 하차하기 시작했다. 다니는 집에서 걱정하고 있을 화선 언니를 떠올리며 그래도 차를 가지고 나오지 않길 잘했다는 생각을 했다. 조금 있으면 서산에 해가 내려앉아 검은 그림자가 장막처럼 들이올 생각에 그녀의 걸음을 서두르게 하였다. 무릎까지 차오르는 산길은 일행의 걸음을 더디게 했다. 아름드리 주목나무 군락지에도 도로를 따라 이어진 굵직한 전나무에도 하얀 눈은 바람이 만들어 놓은 결을 따라 두텁게 무겁도록 달라붙어 있었다. 폰치볼 마을의 겨울은 혹한과 눈으로 유명한 곳이었다. 해가 짧아 빠르게 저녁이 다가오다 을씨년스러운 밤으로 순식간에 바뀌는 어둡고 차가운 동토의 땅. 그곳이 펀치볼이었다. 다니와 일행은 얼어붙기 시작하는 찻길을 벗어나 울창한 나무 사이 눈이 얕은 길을 따라 한 걸음 두 걸음 옮겨가기 시작했다. 후드득 후드득 떨어지는 눈덩이들이 격전지의 파편처럼 이산적으로 떨어지며 지나가던 청설모를 놀라게 한다. 일행은 대부분이 눈장화를 신고 있었다. 한겨울에 눈이 항상 몇 자가 될 만치나 내리는 펀치볼 마을에 눈장화는 생필품이었다. 다니는 자주색의 눈장화를 신고 있었다. 눈장화의 바닥은 얼음에 미끄러지지 않게 두꺼운 주름으로 감싼 자주색 고무가 발목까지 덮여 있었고 종아리 부분은 질긴 화학 섬유로 구성되어 눈이 침투하지 못했다. 또한 겨울바람의 체온을 보호할 수 있도록 내피는 두꺼운 면 소재에 풍성한 털이 빼곡하게 감싸고 있었다. 재작년 남편이 근방에서 가장 큰 도시인 인제에 나갔다가 선물해준 정화였다. 바싹 뒤쫓아오던 아주머니가 입금을 모락모락 피우며 그녀 옆으로 나란히 걷는다. 털모자에는 하얀 눈이 덕지덕지 붙어 있었다. 다니네야, 눈장화 색깔이 이쁘네 그려. 그건 어디서 얼마에 샀어? 다니는 뭐라 말해야 하나 잠시 생각하다가 마스크를 내렸다. 남편이 재작년에 인제 장에 나가 사준 건데
가격은 모르겠어요. 그렇게 말하고 나니 남편이 눈장화를 사주던 날 미소 짓던 얼굴이 선명하게 떠올랐다. 그녀는 그 얼굴을 향해 속으로 혼자 읊조린다. 왜 먼저 떠나가서 이런 대답도 힘들게 하게 하나요? 그 악연만 없었어도 하늘이 당신을 데려가지는 않았을 텐데. 당신과 처음 만나던 날 사주셨던 은희색 장화도 참 이뻤었어요. 속으로는 눈물나게 고마웠답니다. 코가 발갛게 된 아주머니가 장갑 낀 손을 호호 불며 다시 말을 붙인다. 괜한 것을 물어보았나? 신랑분이 사줬구나. 닭하기도 하지. 이렇게 착한 부인을 남겨두고 왜 그리 빨리 간 건지. 근데 양구 시내에는 그런 이쁜 눈장화는 없을 거야. 내 서방은 살아서도 평생 그런 선물은 절대 안 할 인간이었지. 날 풀리면 나도 이제 시내에 나가서 하나 사봐야겠네. 다니는 아주머니를 보면서 작은 미소를 짓는다. 1시간여를 내려가면서 산 그림자는 서서히 다 내려앉았고 눈도 잦아지고 있었다. 동네가 가까워지자 꽁꽁 얼어있는 작은 밭들이 나타났다. 시래기를 만드는 무청대를 떼어내고 남은 무 밑동을 거름으로 그대로 묻어버린 무밭이다. 일행은 밭과 밭 사이에 경운기가 다닐 만한 농로를 따라 다시 걷기 시작했다. 낮은 언덕의 작은 저수지에는 어둠이 내리는데도 마을 아이들이 썰매를 지치는데 여념이 없었다. 아이들은 눈과 하나가 되어 놀면서 집에 돌아가야 하는 아쉬움을 달래고 있을 것이었다. 어둠이 내리는 적막한 마을 하늘 위로 독수리 한 마리가 천천히 원을 그리며 선회하고 있었다. 다니의 남편 화진의 집안은 펀치볼 마을의 토박이었다. 이 하나만 더하면 금강산 12,000봉이 된다는 가칠봉의 바로 뒷등이 북한 땅인 이 펀치볼 마을은 여름이 서늘하고 가을과 겨울은 일조량이 적고 기온이 낮아 농작물들이 쉽게 자랄 수 없는 환경이었다. 그렇게 해방 전에는 온전히 북한의 땅이었지만 농사는 못하고 남북 물건의 중개지로 생계를 잇는 작은 마을이었다. 북쪽에서 내려오는 귀한 물건들은 금강산을 거쳐 펀치볼에 직결한 후 돌산령을 넘어 남으로 내려갔고 남쪽의 물건들도 이곳에 집적한 후 북쪽의 향로봉 백두대간을 넘어가야 보급이 되었기에 주민들은 중개상을 하며 돈을 벌 수 있었다. 하진의 아버지는 장사꾼으로 남쪽의 물건과 북쪽의 물건을 다 취급하고 있었다. 해방을 맞이하고 한국 전쟁이 터지기 직전 원산의 황태를 구하러 갔다가 사변이 터지고 아버지는 돌아오지 못했다. 또한 서울 수복후 하진을 할머니에게 맡기고 남편을 찾겠다고 원산으로 향했던 어머니마저 돌아오지 못했다. 전쟁이 끝난 후 펀치볼이 온전한 남한의 땅이 되자 북한에 갔다가 돌아오지 못해 부역자로 낙인 찍힌 부모 때문에 어렸던 하진은 남쪽에서 이주해온 주민들로부터 온갖 멸시와 모멸을 당하며 할머니와 둘이 힘들게 살아야만 했다. 한국전쟁 당시 펀치볼 고지에서 선열이 낭자한 전투들을 보도하던 어느 미국 종군 기자에 의해 둥그렇게 움푹 파인 이 특이한 지형을 펀치볼이라는 이름으로 처음 부르게 되었다. 한 고지라도 더 차지하기 위해 뺏고 뺏김을 8번이나 반복했던 전투에서 포탄이 빗발처럼 떨어졌던 펀치볼은 초토화되었고 희생된 청춘들의 핏물은 지금도 북소양강을 따라 유유히 흐르고 있다. 38선 이북 지역이던 이곳의 원주민은 일사후퇴 때 대부분 북한으로 피난 갔다가 남한의 땅이 되자 돌아오지 못했다. 피폐해진 펀치볼 마을에
다시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으로 탈바꿈하기까지 새로 이주한 주민들이 얼마나 큰 희생과 고통을 감내해야 했는지는 잘 알려지지 않았다. 전쟁의 포화가 그치고 전국에서 모집한 160여 가구는 짐짝처럼 군 트럭에 몸을 싣고 펀치볼이라는 낯선 땅에 내렸다. 여러 트럭에 나뉘어서 온 이주민은 먹고 살 쌀 한 톨 없었기에 고향을 등지고 새로운 터전을 찾아 이 동토의 땅까지 오게 된 것이다. 당시 정부의 생각은 북한과 접경한 이곳에 북한에 보여주기 위한 선전 마을을 만들려는 속셈이 있었다. 격전을 치른 펀치볼의 땅에는 사방에 탄피와 불발탄이 널려 있고 지뢰가 곳곳에 숨겨져 있는 황무지나 다름이 없었다. 또한 토양은 자갈밭으로 척박했고 겨울에는 장벽을 두른 고봉으로부터 불어오는 거친 바람이 눈을 못 뜨게 할 정도로 세차하고 눈은 그치지 않고 내리는 극한의 땅이었다. 이주민들은 군부의 감시를 받으며 소처럼 일하여 자갈밭과 지뢰밭을 개간하려 온갖 애를 썼지만 모든 작물의 수확은 아주 보잘것없는 것이었다. 이주한 첫 해부터 이곳에서 벼농사로 쌀을 수확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을 이주민은 일찌감치 깨닫게 되었다. 이주민들은 수년간 굶주렸으며 곡괭이와 사우로 화전을 일구어 고구마와 감자라도 심어 근근히 적응하려 했지만 곡물이 자랄 수 없는 땅에서의 삶은 가련한 것이었다. 척박한 자갈 항무지를 개간하는 수년 동안 60여 명이나 지뢰 폭발물 사고로 인해 죽거나 다치는 참변이 마을의 가족에게 일어났다. 하진이 중학교를 마칠 무렵 할머니마저 돌아가셨다. 그 후 더욱더 절박한 환경에서 고아가 되어 수년을 보낸 후 하진은 군에 입대하였다. 군에 들어오자마자 그는 여러 이유로 인해 강원도 HID 북파 부대에 차출되었다. 상부로부터 명이 내려오면 지리에 익숙한 하진이 안내조가 되어 침투조를 비무장지대에 깊숙이 안내하는 임무였다. 민통선 넘어 동계동 계곡을 타고 올라가 SE 거점을 지나 S3 거점 그리고 향로봉 북사면까지 이어가는 안내 임무는 죽어도 살아도 못지않고 발설하지 않는다는 서약서를 매번 쓰고 침투작전을 수행했다. 군사분계선 넘어 적 지피를 수차례 넘나들며 죽을 고비도 여러 번 겪었지만 그에게는 생사를 초월할 수밖에 없었던 시간이었다. 3년이란 시간이 묵묵히 흐르고 하진은 서약대로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전역을 하였다. 제대한 후에도 하진은 결혼할 생각은 꿈에도 할 수 없었고 이 집 저 집 돌아다니며 일을 거들어주며 빈궁하게 살아야 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여자와 운명적인 만남을 갖는다. 고정된 일감이 없던 그는 아버지가 남겨준 엽총을 메고 자주 산을 탔다. 그날은 초반부터 운이 좋은지 때깔 좋은 큰 숫껑 2마리를 명중시켰다. 그는 꿩을 갈대끈에 묶어 어깨에 걸치고 터벅터벅 산길을 내려가고 있었다. 겨울의 초입인 그날은 바람이 매섭게 불던 날이었다. 마을 가까이에 다다를 때 저만치 양지진 무밭구석에 젊은 여자 하나가 모닥불을 피워놓고 앉아있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하진은 자신도 모르게 여자 쪽으로 발길을 옮겼다. 여자는 퀭한 눈으로 빨간색 보퉁이 옆에 쭈그리고 앉아 타오르는 불꽃을 하염없이 바라보고 있었다. 갑자기 나타난 하진을 보자 여자는 고개를 숙이며 시선을 피했다. 하진은 모닥불을 향해 손을 비비며 슬며시 옆으로 다가가 앉았다. 여자는 눈을 껌뻑이며 불안한 표정으로 안절부절하였다. 하진은 못 보던 외지 여자가 추운 날 한대에서 왜 이러고 있는지 몹시 궁금했다. 난 아랫마을에 사는 화진이라 합니다. 추운데 왜 한대에서 이렇게 있어요? 누구를 기다리세요?
여자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이 없었다. 여자는 장갑도 없이 얇은 강목 외투만을 걸치고 남루한 신발을 신고 있었다. 하진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다시 물었다. 갈 곳은 있어요? 곧 해가 떨어지면 이 산은 얼음장입니다. 일단 산에서 내려갑시다. 여자는 고개를 계속 숙이며 움직이려 하지 않았다. 하진이 일어서서 한참을 서성거리다 이러다가 얼음장에 갇히면 큰일 난다고 다시 말하자 여자는 보퉁이를 품에 안고 어정쩡하게 일어섰다.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있는 여자는 말이 없었다. 하진은 자신의 군청색 목도리를 벗어 여자의 얼굴과 귀에 둘러주었다. 그녀도 그런 행동이 싫지 않은지 다소곳하게 고개를 들어 하진을 바라보다 눈이 마주치자 이내 고개를 다시 숙였다. 여자를 사귀어 본 경험이 전혀 없던 하진은 그녀를 데리고 먼저 읍내의 식당에서 국밥을 먹게 했다. 몇 끼를 굶었는지 여자는 허겁지겁 먹으면서도 스치듯 눈치를 계속 보며 하진을 의식했다. 식당에서 나온 하진은 길가의 상점들을 두리번거리며 걸었다. 여자는 자주색 보따리를 꼭 껴안은 채 하진을 놓칠세라 뒤를 바짝 따라 걸었다. 그때 하진의 눈에 확 띄며 들어오는 물건이 하나가 있었다. 여자에게 잘 어울릴 것 같은 은혜색의 눈장화가 자파상의 카바이트 불빛에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다. 하진은 주머니 속을 꼼지락거리며 꼬깃꼬깃 접혀진 돈을 꺼내 셈을 치렀다. 여자는 하진이 선뜻 사주는 귀한 눈장화를 처음엔 받지 못하다가 하진이 받으라고 웃음 짓자 이내 달달 떨리는 손을 내밀어 겨우 받아들었다. 여자는 눈장화가 이쁜지 이리저리 살펴보며 보일 듯 말 듯 미소를 지었다. 양말과 털장갑도 함께 사들고 집을 향했다. 집 근처 마을로 접어들 때 마을 회관 쪽에서 북소리가 들려왔다. 하진은 이게 무슨 소리지 하며 앞장서 빠른 걸음으로 걸어갔다. 회관 마당에는 큰 굿 제단이 차려져 있고 나이든 영매가 부채를 들고 마을 사람들에게 공수를 읊어주고 있었다. 하진은 여자와 함께 사람들 사이로 비집고 들어갔다. 굿제사는 이미 오랜 시간 이어진 듯 보였다. 마을 사람들이 소곤소곤하는 말이 둘에게 들려왔다. 저 만씨는 102대간의 정기를 받은 태백산의 산신주를 모시는 분이래. 펀치볼에서 사람이 하도 많이 죽고 다쳐서 마을 사람들이 힘들게 모셔왔다는데 영험하신 분이라네. 굿을 주관하는 무당은 지쳐 보였지만 섬뜩하고 영험한 눈매를 지닌 영매였다. 그녀는 공수를 구성지게 풀다가 갑자기 멈추었다. 그리고는 군중 속을 비집고 들어온 하진과 여자와 눈을 맞추었다. 시간이 잠시 멈춘 듯 여자를 한참이나 뚫어지게 바라보며 영매는 슬픈 표정으로 다시 공수를 풀기 시작했다. 오이, 오이, 말을 못하다가 억울하게 죽은 영가님. 오이, 오이. 태어났다 죽는 것은 중생계의 흐름이라. 이곳에서 가시면 저 세상에 태어나니 오는 듯이 가시옵고 가는 듯이 오신다면 영가님의 마지막을 걱정할 것 없잖는가. 영미는 눈길을 돌려 하진을 바라보았다. 공수를 한 번 더 풀려다 체력을 다 소진했는지 그 자리에서 털썩 쓰러져 버렸다. 하진 곁에 바싹 붙어있던 여자는 순간 너무나 놀라 현기증이 나는 듯 머리에 손을 대며 눈을 감았다. 하진은 뭔가 무거운 마음을 느끼며 사람들을 비집고 길가로 나왔다. 하진은 저 나이든 영매는 왜 우리를 보고 그 슬픈 공수를 푼 것인가? 라는 생각을 골똘히하며 여자와 함께 아무 말 없이 터덜터덜 집 쪽으로 걸어갔다. 집 앞에 도착한 하진은 낡은 나무 대문을 넌지시 밀며 집 안으로 들어갔다.
작은 마당을 지나자 텐마루와 미닫이문 2개가 나타났다. 하나는 부엌문이고 나머지는 텐마루와 연결된 방문이었다. 하진은 방문을 열자마자 팔을 뻗어 60촉 전구를 밝혔다. 방이 밝혀지자 찌들어 있는 냄새가 갑자기 여자의 코끝으로 밀려왔다. 여자는 두리번거리면서 앉지 못하고 하진의 눈치만 살폈다. 하진은 앉으라는 손짓을 하고 종일 추위에 떨었을 여자를 위해 아궁이에 나무 땔감을 잔뜩 지폈다. 잘 마른 장작은 쫙쫙 갈라지는 소리를 내며 노랗고 새파란 빛을 토해내며 타올랐다. 하진은 시커먼 무쇠솥에 물을 받아 끓이기 시작했다. 온돌 방바닥은 이글거리며 빠르게 뜨거워졌다. 오래 묵은 냄새가 찌드는 집이었지만 여자는 할머니가 돌아가신 후로 실로 오랜만에 따스하고 아늑함을 느낄 수 있었다. 하진은 혹시나 해서 여자의 젖어 있는 양말을 살짝 벗겨보았다. 예상대로 작은 발가락들이 빨갛고 하얗게 불어터져 있었다. 하진은 대야에 따뜻한 물을 담고 여자의 발을 담그게 했다. 아이고, 이런, 어쩌려고 그랬어요. 차가운 바람을 맞으며 얼마 동안이나 산길을 헤매며 걸은 것인지 하얗게 부른 발가락에 물집을 터뜨려도 여자는 아픈 기색을 하지 않았다. 하진은 예전에 아버지가 팔다 남아 비상약으로 쓰던 호랑이 기름을 발가락에 고루고루 발라주었다. 그리고 얇은 무명천을 찢어 발가락에 덧대어주며 아랫목에서 쉬게 했다. 날카로운 바람은 사정없이 문풍지를 때리고 달빛은 바람에 출렁이고 있었다. 밤이 이슥해지자 앉아서 꾸벅꾸벅 썰고 있던 여자를 하진이 툭 치며 말랑한 꽃감 몇 개를 쌀이대에서 빼주었다. 오물거리며 먹는 작은 여자의 모습이 하진에게는 측은하면서도 예쁘게만 보였다. 그러면서도 정체 모를 이 여자에 대해서 너무도 궁금했지만 지친 그녀에게 아무 말도 묻지 않고 잠을 청하게 했다. 한설 바람은 밤새 불어오고 나무 판자를 엮어서 만든 지붕이 굴뚝에는 따뜻한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있었다. 다음 날에도 일이 없었던 하진은 아침 일찍 일어나 여자를 위해 시래기와 멧돼지, 고기에 묵은 된장을 풀어 찌개를 끓였다. 통감자도 찜통에 가득 쪘다. 그리고 동상에 걸린 발가락에 감싸고 있던 무명천을 벗겨 다시 한번 기름을 발라주었다. 둘은 아무 말 없이 아침 식사를 했다. 하진의 정성 때문인지 식사를 끝낸 여자가 고개를 살며시 들더니 하진에게 떨리는 듯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고마워요. 이렇게 신세를 끼치게 돼서 정말 미안합니다. 하진은 놀란 표정으로 여자를 바라보았다. 말을 할 줄 아는군요. 난 말을 못하는 줄 알았어요. 그녀의 이름은 단이라고 했다. 나이는 20살이었다. 그녀는 가냘픈 체구에 까만 눈동자를 가진 앳된 얼굴이었다. 그녀는 왜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녀가 지금까지 살아온 이야기를 천천히, 그렇지만 소상히 말하기 시작했다. 다니의 이야기는 길고 길었다. 괴로운 과거를 말할 때는 분홍빛 입술을 파르르 떨었고 자신도 모르게 눈물을 떨구었다. 그녀는 태백산에서 사냥꾼인 아버지와 살았다고 했다. 다니의 아버지는 젊은 시절 사냥을 하다가 산속의 외딴 민가에 하루를 묵었다. 늦게까지 술을 마신 다음 날 새벽 주인 할머니가 밭에 잠깐 나간 사이 하나밖에 없는 딸을 겁탈하였다. 할머니의 딸이 다니의 어머니였다. 그녀는 말을 못하는 벙어리였고 사냥꾼은 벙어리라 해도 반드시 행복하게 해주겠다며 할머니를 설득했다. 벙어리 딸을 보내는 날 할머니는 따뜻한 국과
쌀밥을 딸에게 아침으로 먹였다. 딸의 행복을 빌면서도 헤어지던 곰 고개에서 모녀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다니의 아버지는 주사가 난폭한 사람이었다. 허구한 날 술만 마시면 어머니를 때리고 물건이란 물건을 다 집어던지면서 때로는 사냥총으로 위협하는 나날을 살았다. 1년이 지나 다니가 태어나자 어린 딸마저 폭력으로 죽을 것 같아 어머니는 딸을 데리고 할머니 집으로 도망쳤다. 그러나 사냥꾼은 외가의 할머니에게도 폭력을 가했고 다시 집으로 붙잡혀 끌려오는 생활을 다니가 13살이 되던 해까지 계속되었다. 다니의 엄마는 죽으려고 여러 번을 시도하다가 다니를 떠올리곤 마음을 고쳐먹곤 했다. 어머니는 참으로 착한 분이었어요. 말은 못했지만 그 눈빛으로, 그 쓰다듬으로 어머니의 따뜻함과 사랑을 저는 느낄 수 있었어요. 오늘 사주신 눈장화를 어머니도 저에게 사주셨어요. 자주 새긴 눈장화였죠. 세상에서 받아본 제일 예쁜 선물이었어요. 어머니를 떠올리면 항상 눈장화 같이 어른거리며 생각이 나요. 그런데 그 해 결국 사달이 났어요. 도시 사람과 멧돼지 사냥을 나갔던 다니의 아버지가 보수를 받아 술을 잔뜩 마시고 돌아온 밤이었다. 그날도 그 괴물이 휘두르는 주먹에 어머니 입술과 눈 언저리에는 피가 흥건했어요. 괴물은 피를 보더니 더 흥분했어요. 총으로 죽여버리겠다고 위험을 하기 시작했죠. 그리곤 총뿌리로 어머니 가슴을 계속해서 찔러댔어요. 더는 참기 힘들었던 어머니가 더는 견디기 어려워 스스로 방아쇠를 당겨 생을 마감했답니다. 소리 한마디 지르지 못하시고 쓰러진 채 저를 뜨겁게 바라보며 피눈물을 흘리다가 결국 눈을 감으셨어요. 저를 바라보며 무언가 말을 하려고 하시는데 말을 못하시니까 소리만 내시다가 어린 딸의 온몸에 어머니의 한에 맺힌 붉은 피가 강이 되어 흘러내리고 작은 눈장화는 핏빛으로 물들었다. 어린 다니는 비명을 지르며 어머니의 시신을 부둥켜 잡고 울다 이내 자지러졌다. 그러나 광기서린 괴물은 시신은 수습하지 않고 사냥 배낭을 메고 총을 든 채 어디론가 사라져버렸다. 한참 만에 깨어난 다니는 피가 범벅인 채로 마을로 달려가 어른들에게 알렸다. 할머니가 오셔서 어머니의 장례를 눈물로 치렀다. 위에는 태백산이 남쪽을 바라보고 있는 바람 부는 언덕 위에 뿌렸다. 다니의 조그만 손으로 민들레 홀씨 흩날리듯 바람에 날렸다. 어머니의 하얀 몸과 푸르른 영혼은 홀씨가 되어 바람이 되어 구름이 되어 자유롭게 날아갔어요. 저는 느낄 수 있었어요. 어머니가 자유롭게 바람처럼 구름처럼 하늘에서 평화로이 흩날려 다니는 것을요. 어머니를 떠나보낸 후 다니는 할머니 집으로 거처를 옮겼다. 다니는 감자와 옥수수를 키우며 할머니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몇 년간을 보냈다. 그러던 다니가 18살이 되던 해 할머니마저 노안으로 돌아가셨다. 다니는 유해를 어머니가 잠든 바람 부는 언덕에 뿌리며 한없이 눈물 지었다. 장례를 치르고 얼마 지나지 않은 어느 날 소식을 들었는지 그 괴물이 혼자 살게 된 다니에게 찾아왔다. 너는 내 딸이니까 내가 시키는 대로 살아야 할 것이여. 아니면 네 애미처럼 확 처발라 줄 테니까. 그리고는 싫다는 다니의 얇은 손목을 강제로 질질 끌다시피 하고 집으로 데려갔다. 그는 외지인이 사냥하러 오면
묵을 숙소와 여자를 대주고 사냥길을 안내해주는 일을 하고 있었다. 다니를 집에 데리고 온 괴물은 다니에게 온갖 굳은 집안 허드렛 일을 다 시켰다. 하루는 강릉에서 온 사냥 손님들과 사냥하기 전날 읍내 술집에서 술을 진탕 마시더니 손님들을 집까지 데리고 왔다. 그리고 시뻘건 흰자위를 치켜뜨며 위압적으로 말을 했다. 다니야, 너 오늘 사랑채에 술상을 차리고 손님을 모셔라. 그래야 우리가 돈을 벌 수 있어. 읍내 계집애들이 얼마나 돈을 밝히던지. 공포에 새파랗게 질린 다니는 아버지라는 사내의 얼굴을 바라볼 수도 대꾸할 수도 없었다. 괴물의 폭력성과 잔인함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에게는 인간에게 기본적으로 갖추어진 정의나 도덕 따위란 애초에 없는 인간 말종이자 금수와 같은 자였다. 다니는 술상을 차리는 척하다가 마을로 다름질쳐 도망쳤다. 그러나 눈치를 채고 바로 뒤쫓아온 그에게 머리채를 잡힌 채로 붙들려 오고야 말았다. 이년아, 너를 길러주며 그간 들어간 돈이 얼마인데 그까지 밤에 손님 모시는 일 하나 못해 있어글려나? 다니는 끝까지 저항했으나 괴물의 완력에 사랑채로 끌려 들어가고야 말았다. 다니, 너 이년 내가 방 앞에서 밤새워 지키고 있을 터이니 나올 생각은 아예 하지 마라. 다니는 싹싹 빌며 밤새 시달리다가 손님이 골아떨어진 새벽이 되어서야 사랑채에서 기어나올 수 있었다. 그녀는 앞마당 우물까지 온몸을 땅에 질질 끌며 기어서 갔다. 머리는 산발이 되었고 몸뚱이는 두들겨 맞은 것 같이 아팠다. 다니는 우물벽에 겨우 기대고 앉아 새벽 하늘을 바라보았다. 더는 눈물도 나오지 않았다. 새벽의 하얀 초승달만이 슬퍼하며 가냘픈 허리를 숙여 그녀와 함께 눈물을 훔칠 뿐이었다. 다니는 달을 바라보며 들릴 듯 말 듯 중얼거렸다. 어머니, 어머니. 다니는 집에서 계속 도망쳐 나왔지만 그에게 언제나 붙잡혀 두들겨 맞으며 끌려갔다. 돈맛이 오른 그는 사냥 손님방에 다니를 계속해서 집어넣었고 그녀는 결국 입을 닫으며 점점 생기를 잃기 시작했다. 다니는 무자비한 저 괴물을 죽여야 어머니의 복수를 갚고 그녀와의 모든 관계가 끝난다고 생각을 하기 시작했다. 그를 수도 없이 죽일 생각을 했지만 심약한 다니는 실행에 옮기질 못했다. 다니는 마지막 탈출을 감행했다. 주말에 멧돼지 사냥팀이 또 온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이번엔 절대로 잡히지 않기 위해서 사냥꾼들이 두고 간 지도까지 보면서 비밀스러운 동선을 짰다. 북쪽 휴전선 근처 오지 중에 오지로 방향을 잡았다. 일부러 태백에서 동해바다로 내려가는 기차를 타고 가다가 다시 바닷길을 거슬러 타고 양양으로 올라가기로 했다. 그리고 한계령을 넘어 신남에서 소양강을 타고 내륙 깊은 곳으로 배를 타고 들어가는 복잡한 탈출로를 생각해냈다. 마지막 도착한 곳이 강원도 양구였다. 돈이 다 떨어진 그녀가 빈집이 많다는 말을 듣고 휴전선 근처 마을인 펀치볼 마을까지 산 도로를 타고 걸어온 것이었다. 하지는 다니의 인생 역정을 들으며 걷잡을 수 없는 슬픈 마음에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다. 하지는 그녀를 집에 머물게 하며 심신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게 돕고 싶었다. 다니씨만 싫지 않다면 제 집에서 머물러도 좋습니다. 발도 치료해야 하고 지금 다시 다른 곳으로 이동한다면 그 못된 인간에게 다시 잡힐 수도 있고요.
다니는 감사하다는 말 대신 눈물만 연신 흘릴 뿐이었다. 하지는 그날은 온종일 밖에 나가지 않고 다니의 발을 치료하며 자신이 살아온 순탄치 않은 인생과 집안사에 관해서도 이야기해주며 하루를 보냈다. 다음 날 다니의 발은 어느 정도 상처가 아물었다. 그때 이웃집 안악이 문을 두드렸다. 총각, 이장님이 마을회관에 잠시 다 모이래. 일거리를 좀 줄여나 보던데. 아, 네, 감사합니다. 곧 갈게. 먼저 가 계세요. 하진은 아궁이에 장작을 새로 집히고 다니에게 절대 밖에 나오지 말라고 당부했다. 마을회관에 가보니 일거리가 워낙 없는 마을이어서 그런지 주민들이 20여 명이나 모여 있었다. 이장이 앞으로 나섰다. 오늘 주민 여러분들을 여기 모이라고 한 이유는요. 사실 우리 마을에 돈 벌 거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마을 어른들과 모여서 오랫동안 마을의 사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인데 시래기를 상품으로 만들어서 좀 팔아보면 어떨까 해서요. 안악들이 웅성대며 질문을 했다. 시래기를 우리처럼 먹을 것이 없는 사람들이나 먹지 누가 먹는데요? 그리고 시래기가 전국에서 지천으로 나오는데 우리 것을 누가 사주나요? 이장은 그런 질문이 나올지 알았다고 하면서 대답을 했다. 우리 시래기는 다른 시래기랑 다릅니다. 펀치볼 날씨는 산바람이 세차고 워낙 날씨가 추워서 무청이 잘 얼어버립니다. 양지에 걸어두면 꾸덕꾸덕 녹다가 다시 밤이 되면 얼고 그렇게 얼었다 녹았다 하면서 제맛이 나는 펀치볼만의 시래기가 되는 겁니다. 이장의 말은 시래기를 마을 사업으로 해서 돈을 벌어보자는 것이었다. 주민들은 이장의 말에 긴가민가했지만 겨울이 시작되면서 특별하게 할 일도 없었기에 더는 털을 달지 않는 눈치였다. 하진은 집으로 돌아와 다니를 데리고 서화를 지나 천도리로 향하는 버스를 탔다. 톱밥을 불로 지펴 물을 데우는 목욕탕이 천도리에 유일하게 있었기 때문이다. 하진은 여윳돈이 없었기에 다니가 목욕을 다 하고 나올 때까지 손을 바지 주머니에 찔러놓고 밖에서 서성이며 기다렸다. 목욕을 마치고 나온 다니의 얼굴은 발그스레 투명하게 빛났다. 하진은 근처 잡화점에서 로션 하나를 사주었다. 다시 마을로 돌아온 하진은 그녀를 이장 댁으로 곧바로 데리고 갔다. 이장이 밀어붙이는 일에 다들 시큰둥하니 다니를 데리고 가서 일감도 얻고 자연스럽게 소개도 해줄 유량이었다. 이정울은 이 사람은 다니라고 합니다. 집도 절도 없고 부모는 다 돌아가시고 해서 저와 의지하며 살기로 했습니다. 다니는 고개를 깊게 숙이며 이장에게 인사를 올렸다. 이장은 다니의 얼굴과 행색을 한번 훑어보았다. 다른 말이 나오기 전에 하진은 말을 이었다. 이정울은 마을 사업으로 하는 시래기 작업에 이 여자도 좀 끼워주시면 어떨까 합니다만. 이장은 다니와 하진을 번갈아 바라보았다. 그런가? 그래서 나에게 인사를 하러 왔구먼. 그래, 잘했네. 잘 살아보게. 이곳엔 젊은 사람이 필요해. 젊은이가 아무래도 손이 재빠르지. 좋아. 하진은 머리를 긁적이며 뭔가 부탁한다는 투로 말을 이었다. 그런데 이장님, 여기 펀치볼은 날씨도 그렇고 마을 사람들이 좀 드세잖아요. 그래서 부탁드리는데요. 이장님께서 이 어린 여자가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마을 사람들에게 잘 좀 이야기해 주십사 합니다. 이장은 자신에게 먼저 인사오면서 부탁을 한 것에 기분이 좋아졌는지 흔쾌히 승낙하였다. 며칠 후 마을회관의 동네 안악들이 다 모였다. 그 틈에는 다니도 쑥스러운지 고개를 숙이고 서 있었다. 이장은 다니를 불러 세우며
약속한 대로 소개를 잘 해주었다. 다니가 얌전하게 고개를 숙이며 동네 부인들에게 인사를 했다. 이장이 잘 말해준 것도 그렇지만 어린 여자가 마을에 들어와 산다고 하니 동네 안악들은 손뼉까지 쳐주었다. 그러나 어린 다니에게 궁금한 것이 많은지 계속해서 이것저것 물었다. 다니는 하진과 약속대로 미소만 짓고 밭에서 무청대를 분리하는 일만 열심히 하였다. 마을 안악들과 함께 밤맞이긴 무밭의 일을 끝낸 다니는 허리를 펴지 못할 정도로 되었다. 그러나 다니는 오랜만에 마음이 안정되어 힘든 것을 전혀 내색하지 않았다. 남정네들도 오전 내내 무청대를 떼어내서 다듬는 일을 도왔다. 안악들은 푸르게 여무른 무청대를 줄줄이 맞추어 덕장에 가지런하게 걸었다. 다른 무와 달리 보름 정도 일은 55일 만에 빠르게 수확하는 이곳의 무는 10월부터 12월까지 차가운 밤바람과 호흡하며 시래기의 풋풋한 내음을 온 동네에 진동시킨다. 하진과 다니는 저녁잠이 지나서야 무와 무청대를 얻어들고 집으로 돌아왔다. 하진이 나무를 아궁이에 집히자 다니의 얼굴은 어느새 불그스레해졌다. 두 눈이 마주치자 다니는 얼른 부엌으로 나가 조촐한 밥상을 준비했다. 그날로부터 꼬박 보름 동안 일을 하고서야 마을의 모든 덕장을 채울 수가 있었다. 하진과 다니는 그간의 품삯을 이장에게 받고 흐뭇한 마음으로 겨울을 시작할 수 있었다. 그의 겨울은 예년보다 바람이 더 불어대고 눈도 많이 내렸다. 덕분에 덕장의 푸른 무청대에 어떤 날은 눈옷을 입고 또 어떤 날에는 고드름이 줄기줄기 열려 있었다. 겨울이 익어가면서 하진은 다니의 착한 심성을 이제는 누구보다 잘 알았기에 그녀에게 청혼을 하였다. 그녀 또한 하진과 같이 진실한 사람이 곁에 있어서 무척 행복했다. 그 행복은 다니에게 있어 너무 오랜만에 그리고 귀하게 찾아온 행운이었고 운명이었다. 네, 오늘의 낭독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야기가 점점 절정을 향해 가고 있죠? 다음 이야기가 굉장히 궁금합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하소담은 또 다음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구독을 꾹 눌러주시고 기다려주세요. 감사합니다.